절대적 판단 기준이 있는가? 설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누구나 동의하는 절대 기준을 아십니까?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선생님은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그렇다면 사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그러나 시험 삼아 한번 말해보도록 하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인 줄 어찌 알겠는가? 또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아는 것인 줄 어찌 알겠는가? 내 그대에게 한번 물어보겠네. 사람은 습한 곳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고 반신불수가 되지.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사람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원숭이도 그러한가? 사람, 미꾸라지, 원숭이, 이 셋 중 누가 바른 거처를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사람은 가축을 맛있게 먹고 사슴은 풀을 맛있게 먹으며 지네는 뱀을 맛있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맛있게 먹지. 사람, 사슴, 지네, 올빼미 이 넷 중 누가 바른 맛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사슴은 사슴과 어울리고 물고기는 물고기와 논이네. 모장과 서시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미인들이지. 그러나 그들을 물고기가 보면 물속 깊이 숨고 새가 보면 하늘 높이 날아가며 사슴이 보면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지. 사람, 물고기, 새, 사슴 이 넷 중 누가 세상의 진정한 미색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제물론 이 이야기는 설결과 왕의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설결은 요임금 시대의 유명한 현인이었던 허유의 스승이라 한다. 지금 설결이 왕예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있으니 왕예는 스승의 스승, 현인 중의 현인인 셈이다. 그런 왕예에게 설결이 3번 질문했는데 그때마다 왕예는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라고 답하고 있다. 그는 우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는지를 모른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가능한지를 모른다고 말한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왕예는 진실로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이 우화를 통해 장자는 인식과 판단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자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3가지 사례, 즉 올바른 거처, 올바른 음식, 올바른 배우자의 경우를 예로 든다. 여기서 반복되는 올바름은 하나의 절대적 기준을 의미한다. 거처, 음식, 배우자에 대한 절대적 기준, 즉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기준이 과연 있을까? 그렇지 않다. 미꾸라지는 늪지가 편안하지만 사람은 습한 곳에서 자면 건강을 해친다. 원숭이는 높은 나무 사이를 자유자재로 뛰어다니지만 사람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오금이 저려 부들부들 떤다. 올빼미는 쥐를 잡아 맛있게 먹지만 사람들은 쥐를 보면 기겁한다. 사람들은 절세미인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사슴이나 새들은 죽어라 달아난다. 이처럼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장자의 생각이다. 바른 거처, 마땅한 음식, 좋아하는 미색에 대한 기준은 종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양 철학자 베이컨이 말한 종족의 우상을 떠올리게 된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족의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다. 붉은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인다.
개는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과 개가 바라보는 세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해하는 세상은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베이컨의 이른바 4대 우상론은 애초 참된 삶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 대상을 바라볼 때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한계를 말한다. 동굴의 우상은 각자 개인이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대상을 인식하는 한계를 가리킨다. 시장의 우상은 언어가 가지는 한계다. 명칭만 있고 존재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정의한 표현이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극장의 우상은 전통이나 유명인의 권위를 이용해 자기 논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베이컨은 이들 4대 우상을 제거해야 비로소 순수 경험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참된 삶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장자의 경우는 어떤가? 장자의 주장은 베이컨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르다. 넓게 보면 장자 역시 진지, 즉 참된 삶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상대주의적 논의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참된 삶을 얻으려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각자가 서 있는 현재의 좌표를 포기하고 나의 눈을 떠나 타인의 관점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사유의 유연성을 지닐 때 비로소 참된 삶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그러나 장자의 이야기에는 좀 더 현실적인 계기가 있다. 그가 살던 세상에 만연했던 온갖 형태의 시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백가쟁명이 한창이던 당시 제자백가의 여러 학파들은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네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장자는 그런 소화적 태도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앞에 우화를 들려주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나아가 인간도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재물론에서 장자는 말한다. 내가 보기에 인의 논쟁의 시작이나 시비 다툼의 길은 번잡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니 내 어찌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고유한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내 눈에는 나만의 파란 안경이 씌워 있을 수 있고 너의 눈에는 너만의 빨간 안경이 씌워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온갖 시비 문제는 저절로 해소되지 않겠는가? 우매한 사람들은 사물의 양면을 동시에 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물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로 통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이들에게 장자가 주는 해법은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를 담는 넓은 시야를 가지라는 것이다. 내가 옳으면 너는 그른가? 가령 나와 자네가 논쟁을 한다고 하자.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를 이기지 못한다면 자네는 정말로 옳고 나는 정말로 그른 것인가?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로 옳고 자네는 정말로 그른 것인가? 어느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그른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옳거나 둘 다 그른 것인가? 나도 자네도 알 수 없다면 제3자는 더더욱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시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자네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시켜 판단하게 한다면 그는 이미 자네와 생각이 같으니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시켜 판단하게 한다면 그는 이미 나와 생각이 같으니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나와 자네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시켜 판단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와도 자네와도 생각이 다르니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만약 자네와 같고 나와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판단하게 한다면 그는 이미 자네와 나와 생각이 같으니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와 자네 그리고 제3자 모두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제물론. 이 말은 구작자와 장호자 사이의 대화 중 일부다. 장호자가 구작자에게 분별적인 알을 통해 시비를 따지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 일러주는 대목이다.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우리 생활에서 이런 시비 논쟁은 얼마나 흔한가? 문제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A와 B가 논쟁을 벌여 어느 한쪽이 이기든 그가 정말로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장자는 그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왜 그런가? A와 B는 서로 다른 개별자들이기 때문이다. 가치관과 생각이 서로 다르고 각자가 놓인 처지와 상황 또한 다르다. 이처럼 서로의 조건이 다를진데 양자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다니 이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 진리의 자리에서는 논리나 말주변으로 논쟁에서 이겼다 해도 그가 반드시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제3자인 C에게 맡겨보면 어떨까? 우리는 흔히 제3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자의 관점은 다르다. C의 생각이 A나 B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자신이 이해하는 입장이 옳다고 할 것이고 A나 B와 전혀 다른 입장이라면 둘 다 그르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C의 생각이 A와 B와 같다면 A와 B 각자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그들 모두 옳다고 판단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C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정확히 시비를 가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장자는 제물론에서 천예에 의해 조화시키고 만연에 맡기라고 제안한다. 천예란 시비를 초월한 자연의 길 또는 모든 대립이 균형을 얻어 각자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자연의 도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천예에 의해 조화시킨다라는 말은 시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조화를 지향하는 자연의 도리에 따르라는 것이다. 만연이란 저절로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연에 맡기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변화의 흐름에 맡기고 자신의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이것과 저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해내야 할 때가 있다. 가령 누군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 사람을 즉시 붙잡아 합당한 형벌을 가하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어떤 때는 이것과 저것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가름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 명확히 판가름하지 않음으로써 시비 문제 자체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명철한 이성과 철저한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명확히 따지는 일은 수학이나 논리학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현실에서 옳다 그르다는 결국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옳고 상대적으로 그를 뿐이지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크게는 인간이라는 종족의 한계에 갇혀 있고 작게는 개인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갇혀 있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객관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의 관점에서는 그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뿐. 이는 곧 각자의 성심 또는 편견에서 벗어나 도의 자리, 즉 자연 자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누구의 기준으로 나의 쓸모가 정해지는가?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 부른다네. 그것의 밑동은 울퉁불퉁하여 먹줄을 칠 수 없고 장가지들은 구불구불하여 자를 댈 수 없지.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도 거들떠보지 않네. 지금 그대의 말은 크기만 할 뿐 아무 쓸모가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라네. 장자가 말했다. 그대는 너구리나 살쾡이를 본 적이 없는가? 몸을 납작 엎드린 채 먹이를 기다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이 뛰고 낮게 뛰다가 결국에는 덫에 걸리고 그물에 잡혀 죽고 말지. 저 거대한 소 이우를 보게. 몸집이 하늘의 구름을 들이운 것처럼 거대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네. 지금 그대는 저 큰 나무의 쓸모없음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무화유지향 또는 광막지하에 심어놓고 그 주위를 하는 일 없이 배회하거나 그 아래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지 않는가? 그 나무는 도끼에 찍힐 일도 없고 그것을 해칠 것도 없으니 어찌 쓸모없음을 괴로워한단 말인가. 해자는 중국 고대 철학의 한 유파인 명가의 대표자로 장자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한때 해자가 저술한 술의 5대 분량의 글이 있었다고 하지만 모두 사라지고 그가 주장한 일부 역설만 장자를 비롯한 몇몇 문헌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장자와 달리 현실 정치에도 관심이 깊어 위나라의 재상에 등용되기도 했다. 당시 말잘하기로는 장자가 유명했지만 명과 실의 문제에 밝았던 해자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어쩌면 둘은 서로에게서 자신과 닮은 꼴을 발견했기에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호감을 잃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해자가 죽은 후 장자는 이제 나는 더불어 이야기할 상대가 없구나 라고 한탄하며 크게 슬퍼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도 장자와 해자는 대립한다. 미루어 짐작건대 해자의 비판은 장자에 대한 당대의 일반적 평가이기도 했을 것이다. 대붕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장자의 말은 너무 거창하고 비현실적이다. 수천리 크기의 새, 9만리 상공으로서의 비상, 6개월 동안의 비행, 상식에 충실한 일반인들로서는 당혹스럽고 거부감마저 느끼게 하는 과장들이다. 마치 매미와 비둘기가 그렇듯이 말이다. 이러한 거대 담론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뿐더러 자기네 삶의 천박성과 세속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불편한 압박 기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소소한 일상적 삶의 가치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장자의 말은 거창하기만 할 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었을 것이다. 해자는 이러한 장자의 약점을 가죽나무라는 가상의 나무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다. 가죽나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크기만 할 뿐 현실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밑동이나 가지가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하여 제목으로 쓸 수 없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일상적 관점에서 나무의 쓸모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목감이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하게 생긴 나무는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 장자가 평소 하고 다니는 말들도 저 가죽나무처럼 거대하기만 할 뿐 현실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해자의 신랄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장자는 3가지 측면에서 반박한다. 첫째, 자신을 비판하는 속인들의 자잘한 품격에 대한 지적이다. 너구리나 살쾡이 같은 것들은 온갖 잔재주를 부려 먹이를 잘 잡는다.
반면에 덩치가 하늘의 구름을 들이운 것처럼 커다란 소 이우는 작은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동물 중 어느 쪽의 품격이 더 높은가? 당연히 경박스럽게 날뛰는 너구리나 살쾡이보다는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이우에게 더 높은 품격을 부여할 것이다. 너구리나 살쾡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이 뛰고 낮게 뛰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려 죽고 만다. 마치 온갖 잡다한 일들로 동분서주하다 제명도 채우지 못하고 초라하게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살 길을 찾으려 꾀와 민첩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한 삶의 방식 때문에 역설적으로 파멸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어떤가? 비록 작은 쥐 한 마리 잡을 능력도 없지만 드넓은 들판을 어슬렁거리며 지내니 얼마나 한가롭고 여유로운가? 더욱이 이유는 너구리나 살쾡이처럼 잔재주를 부리다 덫에 걸려 죽을 염려도 없다. 장자는 이러한 이유의 모습에 은연중 자신의 삶을 빗대고 있다. 둘째, 쓸모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라는 지적이다. 당장의 쓸모, 현실적인 쓸모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대상의 잠재적인 효용성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해자는 가죽나무가 쓸모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나무의 용도를 제목으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성심에 갇혀있는 태도다. 시야를 넓혀 또 다른 측면에서 쓸모를 찾아본다면 어떨까? 장자는 말한다. 그대는 저 큰 나무의 쓸모없음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무하유지항 또는 광막지하에 심어놓고 그 주위를 하는 일 없이 배회하거나 그 아래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지 않는가? 무하유지항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는 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드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일체의 편견, 아집, 왜곡된 이념 등이 사라진 자유로운 정신세계에 대한 상징이다. 이곳은 모든 장애가 사라진 드넓고 텅 빈 곳이므로 광막지하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곳에 저 거대한 가죽나무를 심어 놓는다면, 그리하여 그 아래에서 한가로이 소요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 효용은 단지 작은 제목이 되어 한두 사람을 돕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각박한 삶에 지친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가로이 쉬면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는 단지 돈 몇 푼의 경제적 가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눈앞의 경제적 효용성보다 긴 안목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 효용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날 인문학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 아닐는지. 고도성장과 경제발전만이 중시되던 과거 몇십 년 동안 인문학은 밥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천대받아왔다. 그러나 물질 문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인문학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우리 인간은 단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셋째, 타자의 시선이 아니라 삶을 그 자체의 관점에서 쓸모를 생각해보라는 지적이다. 장자는 말한다. 그 나무는 도끼에 찍힐 일도 없고 그것을 해칠 것도 없으니 어찌 쓸모없음을 괴로워한단 말인가. 나무 자신의 입장에서 최상의 쓸모는 무엇일까? 가능한 한 온전한 상태로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 즉 생명 보존일 것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말하지 않는가? 곱고 굵은 제목이 되어 궁궐의 기둥으로 쓰이면 가치가 높아질까? 화려한 꽃을 피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 좋은 나무가 될까? 달고 맛있는 과일을 주렁주렁 매달아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하면 쓸모있는 나무일까? 좋은 제목이 되는 나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는 분명 쓸모가 있다.
그러나 이때의 쓸모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는 타자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좋은 제목이 되는 나무는 일찍 잘려 천수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꽃을 딸 것이며,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는 가지가 찢어진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쓸모는 중간에 잘리거나 상하는 일 없이 천수를 다 누리고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죽나무는 쓸모 있는 제목이 되지 못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나무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흔히 말하는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쓸모 없는 사람인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혹 쓸모 없는 사람이라 생각된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어떤 기준이 우리의 쓸모를 정하는가? 공자나 예수 같은 성인들이 이 시대를 산다면 어떻게 평가될까? 10중 8구 쓸모없는 사람 또는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사실 공자나 예수는 2000여 년 전 그들의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배척받았다. 공자는 상갓집 개로 조롱되었고 예수는 심지어 목숨까지 잃지 않았던가? 이른바 인류의 스승 또는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해자의 관점에서는 한낱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뛰어난 기술이 있어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높은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지도 않았으며 재물이 많아 어려운 사람을 돕지도 않았다. 현실적으로는 지극히 무능했기에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말과 사상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도움과 위안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장자의 가죽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듯이 사람들은 성인의 그늘 아래 머물면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 장자가 볼 때 이런 유용성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쓸모가 된다. 이런 장자의 철학을 우리 사회에 되살릴 수는 없을까? 예컨대 현대에는 노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 생산 현장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온갖 경제적 혜택을 요구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노인을 천덕꾸러기로 여기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 유용성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갖는 본연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도 생산성만 따져 쓸모없음이라는 낙인을 찍게 된다는 것이다. 나무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 대신 체적이 늘어난다. 즉 몸통이 굵어진다는 말이다. 그리고 몸통이 굵은 노목일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더 많은 산소를 내뿜어 공기를 맑게 한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나이가 먹을수록 경험과 지혜가 늘어난다. 노인들이 지닌 삶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더 이상 그들을 천덕꾸러기로 바라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